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선대위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당선자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정진석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4년 더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에서 당선된 정진석 의원 일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실무 추진단은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 그리고 방역 물품, 기기에 대한 연구 개발, 생산, 국가 비축, 현장 활용 등 전체 주기에 걸친 상황을 분석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어떤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조기 개발을 돕기 위해서 범정부 실무추진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관련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주요 이슈 기자 언박싱에서 짚어봅니다. 검찰의 횡포에 맞서서 결코 쓰러질 수 없다는 간절한 국민들의 염원이 이번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검경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황운하 당선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 본인부터 당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도 된 상태죠. 2부에서 입장 들어봅니다. 예, 열린민주당에 표를 주셨던 15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세 분이 당선되셨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민주 진영이 승리했고 그 승리의 동력에 저희도 일조를 했다라는. 초반 돌풍을 몰고 왔던 열린민주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받아들었습니다만 민주개혁 진영 승리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김진애 당선인을 3부에서 만나보고요. 우리 연애할까요와 빅데이터 코너도 4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이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당 해체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도부 부재 상황에 당내 중진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5선 도전에 성공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 미래통합당 정진석 당선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진석입니다. 예, 당선된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목이 좀 쉬어서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당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주 부여 청양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진석의 진심을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는 거로 나왔습니다만 실제 개표 결과는 상당히 엎치락뒤치락 했고요.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한 10% 앞서는 거로 나왔는데 예. 예, 처음부터 접전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도 박수현 후보가 앞서는 것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여론조사가 좀 출렁이었죠. 예. 처음에는 제가 한 8% 앞서는 거 나오다가 예. 뒤에는 또 제가 뒤지는 것도 나왔고. 예. 접전 끝에 승리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제가 충남의 최다선 의원이었거든요. 예. 여야 통틀어서 4선 의원이 저 혼자였는데. 예. 아마도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충청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예. 하나 확보해 놓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저를 계속
지켜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또 선거 캠페인 도중에도 영호남 패권 전쟁 와중에서 우리 충청의 목소리를 내가 확보하겠다. 충청권을 진정성을 가지고 대변하고 우리 충청인들의 기대의 언덕이 되겠다. 이런 캠페인을 제가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아마 충남 충북을 통해서 이제 오선 의원이 저 한 명밖에 없게 됐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전, 세종, 충남, 하여튼 충청 전 지역이 사실상 민주당이 많이 갖고 갔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충남의 11개 지역구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5석, 예. 더불어민주당이 6석이고요. 근데 천안시장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6대6이 된 셈이죠. 예. 충남 경우에는. 충남 경우는 그렇고. 예. 네, 대전은 전패를 했고요. 예. 충북도 대도시 지역인 청주는 전패를 했고, 예, 그 군 단위에서 3석을 우리가 확보를 예. 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원래 그동안 이 충청 지역이 캐스팅 보트를 항상 쥐어왔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선거가 없었는데 예, 충청 지역 민심이 이번에 이렇게 나타난 거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당의 쏠림 현상이 예. 있는 선거 결과 아니었습니까?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반반 정도 한 것은 예. 그래도 여전히 충청권의 표심은 상당히 중도적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뭐 과거 각급 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충청의 표심이라는 게 편향적이지 않고 이 어느 한 진영에 몰빵을 주는 적이 없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저는 그래도 그것은 우리 충청 지역의 뭐 특징이긴 합니다만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 충청인들의 정서 이런 민의가 잘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호남처럼 그렇게 경도되는 그런 예. 여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중도적이고 공평한 그런 어떤 표심을 보여보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 전체 판세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쪽으로 좀 쏠렸습니다. 5선 하시면서 아마 이런 선거는 처음이 겪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여러 가지 선거 패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막말 논란도 있고요. 뭐 지도부 문제, 공천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좀 더 심층적인 자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놔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시대 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했다는 그 자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예. 이런 성찰과 반성 속에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변화, 환골탈태의 설계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지도부에서는 조경태 의원 한 명 제하고는 다 낙선해버려서 사실상 네.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였습니다. 뭐 비대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당장 저희 당이 리더십 공백 상황입니다. 매우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로는 당내 예. 제가 간헐적으로 취합한 중로는 당장 무슨 조기전당대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참패를 겪은 직후의 우리의 반응으로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예. 조기전당대회라는 게 뭐 당내 권력 다툼 또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먼저 선창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왜 참패를 맛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심층 분석과 성찰 이런 것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분간 비대위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럼 전당대회는 안 하더라도 비대위 전당대회는 예. 뭐 궁극적으로는 해야겠습니다만은 당장 뭐 선거 직후에 전당대회부터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예. 그 비대위원장은 그럼 외부에서 또 모셔오는 겁니까? 지금 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인물이 이제 그 김종인 박사 예. 아닙니까? 지금 예. 총괄 선대위원장도 삼고초로 해서 모셔온 분이고 예. 이분이 실제로 경륜가시고 또 위기극복의 경험도 많은 분이고 또 이제 경제 위기와 맞닥뜨리는데 이분이 또 경제 전문가고 또 이념적인
지점도 중도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이 과도기적인 비대위를 꾸려가는 비대위의 리더십으로는 적합한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안철수 대표와 함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던데요. 글쎄요, 뭐 안철수 그분한테 리더십이라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혹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의원님도 당 대표 같은데 도전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내 최다선 의원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예. 4명이 5선 의원인데 3분은 영남 출신이시고 저만 이제 비영남 이제 충청 출신인데 당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뭘 마다하겠습니까? 뭐 예. 어떠한 어려운 일에도 뭐 제가 뭐 결심해야 되는 것이 숙명이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이 4명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 복당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호영 의원은 선을 약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데. 글쎄 뭐 이제 그 궁극적으로 뭐 복당을 나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예. 역시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예. 당선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취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떤 의전 활동을 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매번 국민에게 약속은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그 국정 과제는 통합 아니겠습니까? 통합. 예. 제가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창해 온 것이 통합의 정치고 통섭의 정치인데 이번 선거 결과 그 악몽 같은 지역주의가 되살아났고 이것이 이제 고질적인 한국병이 되살아난 셈인데 이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말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 해법은 진정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저는 이건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정통합,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 또 우리 한국의 이 한국민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거든요. 예. 이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헌신할 생각입니다. 예. 그 통합의 정치를 하려면은 어쨌든 정부 여당과 토론, 논쟁, 대화, 타협이 있어야 될 텐데요. 지난 국회상 뭐 대결 구도로만 점철돼 왔던 국회상도 바꿔야 되겠죠. 예. 상식을 기반으로 한 대화와 타협, 토론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 국회 뭐 동물국회님 이런 얘기 들려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좀 이번 국회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부여 청양 지역의 미래통합당 정진석 당선인이었습니다. 멀티는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내 코로나 상황 오늘 어떻습니까? 예, 17일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22명 증가했고요.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1만 635명이 됐습니다. 예. 완치자가 72명 늘었네요. 예. 예. 또 5일째 확진자가 20명대로 떨어졌다. 예. 조금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기도 확실히 한데. 감소세이긴 한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폭풍 전야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는 뜻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요새 행락철을 맞아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느슨해졌고 최근에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출입들이 좀 많이 는다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지금 어제 총선을 치르면서 사실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또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니까 한 2주 정도는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좀 경각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천에서 나온 확진자 그분 동선도 좀 봐야 될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확진자들이 감염 경로를 좀 추적하기 힘든 사례들이 좀 있다는 거에 좀 긴장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돕는 범정부 실무 추진단이 출범했네요. 예,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범정부 실무 추진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예. 뭐 관계부처 장차관으로 구성된 회의체인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의 업무를 뒷받침하게 되는데요. 이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와 임상 인허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나서준다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된 황교안 홍준표 전 대표죠. 예.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전략 부재를 비난했는데 이 뭐 홍준표 전 대표는 선거 때도 계속 비난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당선된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 총선 참배의 모든 원인이 황교안 대표에게 있었다. 이런 식의 좀 비난을 했는데요. 자신이 정치를 25년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없는 선거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예. 당 대표로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황교안 대표가 그 종로 출마를 결정할 때부터 좀 타이밍이 많이 늦다, 리더십이 좀 부재한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들은 있었거든요, 당시부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정치인이랑 볼 수 없고 공무원을 쭉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정치적 DNA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 계속 받아왔었죠. 예, 그렇죠. 그게 아마 이 선거까지 연결된 것 같은데 그 무소속 인사들은 당으로 돌아갈 것 같긴 합니다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잘 모르겠다 또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포지션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당선인이 5명인데 그중에 4명이 미래통합당과 관계된 당선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일단 그 강원 강릉의 권성동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복당 신청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윤상현, 김태우 당선인은 조만간 복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나 원내대표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홍준표 의원은 들어가면 당연히 또 대권을 노릴 테고 김태우 의원도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고 거물급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래통합당 당내에 있는 거물급 인사보다 당 외에 지금 들어올 인사들이 훨씬 더 거물급들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당을 정리하는 임무까지 맡게 될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좀 당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가 갈등의 씨앗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은 다시 등판을 하는 겁니까 비대위 체제에서? 정진석 의원은 방금 뭐 우리 인터뷰했을 때 김종인 의원만한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위원장만한 사람이 있느냐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 3선에 성공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보다는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가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당을 쇄신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뭐 비대위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확실한 확답을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죠. 현충원 참배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오늘 오전에 동작구 국립서울 현충원을 참배를 했고요. 그리고 해단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가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국민이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나는 지나가는 손님 누구나 볼 수 있는 어항 속에서 투명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당 분위기를 좀 다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시민당과 관련해서는 시민당의 소수정파 그리고 시민사회는 약속대로 본인의 뜻에 따라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민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다만 등원 전까지는 민주당 연합정당 소속이므로 다른 당선자의 입장을 고려해 말씀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 문제는 미래한국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데 처음에 만들 때는 합당한다 이게 기정사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서로 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한국당이 19석이고 더불어시민당 17석이거든요.
이제 조만간 7월이 있으면 이제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장 인선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당목 5석 외에 2개가 자리가 남는데 예. 하나를 이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가져갈 것이고 나머지 한 석을 또 다른 당이 가져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예. 소위 말해서 제2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예. 지게 되면 그 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의원 한 명을 이적시키게 되면 그럼 꺼주게 20명이 되면 되죠. 20명이 되면서 제2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야당목 2명을 이제 전부 다 미래통합당 계열이 차지를 하게 되면은 예.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되는 공수처장 인선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하고 합당을 하기보다는 더불어시민당도 현재 야당이기 때문에 이쪽에 뭐 의원 3명을 꺼준다든지 혹은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제2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경우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눈치 게임을 할 서로 수밖에 눈치 없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이게 꼼수를 한번 쓰니까 꼼수가 계속 이어지는군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도 합당한다는 얘기를 못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합당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이 17명이라 의원을 3명을 꿔주는 방안도 있고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방안도 있는데 예.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열린민주당과 합당은 하지 않는다라는 예. 뭐 취지의 발언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선거 자체부터 꼼수가 시작됐고 선거 이후에도 지금 꼼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예. 돼가고 있어서요. 이 위성정당들이 제2 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라고 예. 처음부터 예측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굽니까? 접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예정된 수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얘기가 좀 튀어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뭐 미래한국당이 일단은 만들기 쉽겠죠. 19명 숫자가 더 많으니까. 예. 또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각 정당으로 돌아갈 소수 정당으로 돌아갈 2명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예.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열린민주당 강연 어떻게 되고 그럼 의원을 몇 명을 도대체 꽂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 단순 산수를 하게 되면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물량 공세를 하기 시작하면은 민주당이 하면은 그렇죠. 예,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단으로 갔다고 봤을 때는 서로 의원 꺼주기를 계속하면서 세를 불리기 시작을 하면은 여소야대가 돼버리는 상황도 극단적으로는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꺼주기로만 계속 한다고 그런데 하면. 그렇게 꺼주기를 했을 경우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이런 식으로 의원 꺼주기 꼼수를 해도 되느냐 이런 비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으로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을 이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만약에 꼼수로 대응했다가는 사실상 모든 무한 책임을 지는 지금 현재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면밀히 체크하고 본인들의 행보도 좀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N번방 사건 소식도 알아보죠. 박사방 공동 운영자인 붓다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박사방의 뭐 자금 모집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붓다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름은 강훈이고 2001년 5월생이고 올해 만 19세가 되는 현재는 청소년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않는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네요. 그만큼 범죄를 중요하게 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소년이 아닌 걸로 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서 신상 공개 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고 국민 알 권리와 동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강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이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했거든요. 예, 받아들이지 않았죠.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화제의 당선자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당선인 연결합니다. 황운하 당선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처음에 이 지역에 나간다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뭐 선거 결과도 그 신승을 하셨어요. 네. 예. 그 개표 그 다 끝날 때까지 아마 마음을 긴장을 못 놨을 것 같은데 이런 선거 결과 나온 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좀 당황은 했었습니다. 예. 네, 이게 제가 현장에서 접한 민심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출구조사 결과였거든요. 예. 예,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접하지 못했던 이제 숨어 있는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 예. 이분들이 이제 좀 많으셨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대전 중구 지역이 본래 오랜 세월 동안 보수 성향의 정당의 국회의원을 뽑아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른바 보수 성향 그 유권자분들의 조직이랄까요? 지지층이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돼 있는 지역이다.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지난 총선 역대 결과를 봐도 중구는 다 보수 정당이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승하셨고 또 대전에 전 지역구를 민주당이 싹쓸이했거든요. 네. 예. 만일 여기만 패배했으면 그것도 참 이 당선인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건데 어쨌든 당선이 됐는데 대전에서 민주당에 몰표를 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 중구가 대전 7개 성어구 중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어렵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곳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이제 중구를 포함해서 다 이겼고요. 다 이겼고, 그것은 이제 역대 어느 선거에서든지 대전 또는 충청 지역이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대전 지역이 7석을 민주당이 이렇게 전부 석권하게 된 것은 전국적인 어쩐 민주당의 선거 승리 이 분위기와도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왜 그렇게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줬을까? 저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 또 이로 인해서 더 심각해진 경제 위기 상황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 있는 여당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우리가 이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민들이 지금 힘을 모아서 위기 극복을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은 이제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고 하면 위기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좀 빨리 위기 극복을 해달라. 이런 민심의 발로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위기 극복도 위기 극복이지만 황운하 당선인이 끊임없이 검찰 개혁을 내세웠는데 그 중구 주민들이 그 기치에 공감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구 지역은 특별히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님이 오셔서 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른바 울산 사건 가지고 거론하면서 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셨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대전까지 와가지고 사실상 후보자 비방 수준의 막말을 많이 하시면서 저를 집중 공격하셨거든요. 예. 또 미래통합당의 후보 측에서도 막판 그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을 통해서 울산 사건을 집중 거론하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은 오히려 선거 결과를 놓고 해석하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고 그래서 검찰권 남용의 오히려 피해자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선거 결과를 검찰 개혁과 연관시켜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게 미래통합당 중앙당 쪽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또 여기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 측에서 선거 이슈 삼아서 집중적인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는 저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이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저의 주장에 공감한 바가 더 크지 않았느냐. 검찰권 남용. 검찰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검찰권 남용해서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불필요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검찰권 남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오만과 착각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검찰권 남용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예. 이렇게 주장한 저의 주장에 공감한 바가 크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민심에 대한 해석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기소 독점, 기소 편의, 기소유예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 당선인께서는 무리한 기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무죄라고 보죠. 예, 제가 공소장을 봤는데 그리고 저와 함께 공소장을 검토해 본 저의 변호인단도 이것은 공소를 취소해야 할 수준이다. 예. 예, 터무니없다. 예. 실제로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기소를 했고요. 예. 공소장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 뭐 허위 사실은요. 허위 공문서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전개된 논리를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허술하게 논리 전개를 되나. 삼류 소설 시나리오보다도 못한 그런 이제 허술한 논리 전개하면서 그 공소장을 써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뭔가 다급하게 허겁지겁 그 기소를 무책임하게 아니요 말고식으로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이 이유는 저는 선거 출마를 막으려는 의도였다. 또는 이런 것을 결국 총선에 유권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의 의도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검찰 개혁에 반대해온 미래통합당 쪽에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사실상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해왔다 검찰이. 네, 그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었죠. 예. 그러면 검찰이 황운하 당선인은 한번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한 겁니까? 조사 한 번 안 했죠. 예. 조사 한 번도 안 해보고 기소를 했죠. 예, 두 달 동안 검찰이 엄청나게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제가 무슨 잘못이나 저지른 양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저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 참 어려운 아주 악조건에서 이번에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뭔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특히 어떤 뭐 언론 특정 언론 여기서 코로나에 지금 그렇습니다만 특정 언론을 자주 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형성되게 계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양. 그래서 그런 그 악조건 속에서 출마를 했던 것인데요. 뭐 저는 그 검찰이 사실상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선거 개입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 전 시장도 이번에 당선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기현 전 시장, 그분은 제가 울산청장 할 때 무리한 경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권자 선택을 받으셨어요. 물론 이제 울산 지역의 특성이 있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유권자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 선택은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검찰 수사의 또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저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울산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 형제와 측근인 비서실장의 토착비리 사건이었고요. 김기현 전 시장은 또 이제 정반대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현재 일부는 뭐 제가 기소돼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와 측근인 비서실장의 비리는 검찰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저를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덮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실을 밝혀서 그 부분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래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자. 뭐 김기현 전 시장이든 저든 이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입장에서 둘이 당사자들끼리 뭐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정치를 할 건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그런 직업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좀
그 진실한 사회적 약자도 대변하고 또 이 서민을 위한 정치, 또 계파에 줄 서지 않는 소신과 신념의 정치인이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대전 중구에 출마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이었습니다. 어젠 258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만 동료들과 많이 함께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죠. 저는 제가 떨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후보들의 심정이 어떤지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지지자들이 워낙 상심하고 계셔서 예. 그 부분을 다독이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초반에 여론조사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두 자릿수까지 의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세석으로 쪼그라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본선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좀 그쪽으로 많이 갔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견제가 상당히 뭐 좀 이제 많이 심했죠. 예.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 쪽으로도 저희도 뭐 아무래도 뒷심이 좀 딸렸던 게 아닌가, 이런 또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언론에서 좀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선거 깜깜이 들어갔을 때부터요. 그때는 정말 뭐냐면은 가령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뛰는 건 나오는데 예. 저희 열린민주당은 거의 다뤄주지를 않더라고요. 예. 뭐 그런 거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정봉주 최고가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거의 24시간 계속했습니다. 예. 네. 다른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 좀 세게 했던 발언,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는 곳도 있던데요. 글쎄요, 세월호 막말이나 이런 거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언론도 다른 정당하고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 예. 그거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한 거기 때문에 바로 또 사과를 하셨고요. 뭐 그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또 열린민주당이나 누가 봐도 같은 뿌리, 같은 이념, 같은 사상 갖고 있는 정당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열린민주당을 견제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어서 그랬을 거고요. 예. 아마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은 그렇게까지 위기의식을 가졌었어야 됐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들긴 듭니다만은. 예. 아마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단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또 자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이랬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예. 워낙 열린민주당이 처음에 탄생을 했을 때, 저희가 열린 공천과 또 열린 공약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치고 올라갔거든요, 지지율이. 예. 그 부분에 상당히 위기를 느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해도 갈만합니다. 지금 예. 이제 저희가 150만 표를 저희가 얻었는데, 사실은 저희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민주당의 코어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아주 핵심 지지자들이 예. 그동안 민주당에 좀 빠져있던 예. 이런 스피드나 순발력이나 또 용기나 아니면 개혁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이제 열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열린민주당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열광하는 게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위기의식을 좀 크게 느꼈다는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에
열린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은 일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당 불가, 일당 위기론을 언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 여의도 바닥에서는 이 민주당이 일당이 되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는데 네. 이것도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어떤 작전으로 한번 이렇게 위기론을 던져봤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혹시? 뭐 그리고 그런 작전은요. 예. 실제로 굉장히 뭐 선거 과정 중에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다 이해는 합니다. 예. 다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지자들을 너무 좀 상처를 받게끔 뭐 이제 여러 가지 워딩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죠. 그런 이제 그렇게 상심을 하면 사실 이제 다시 이렇게 마음을 합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문제라고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과 같다라든가 배신자라든가 뭐 이런 좀 강한 그런 워딩들. 워딩은 좀 모욕적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열린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지역구는 또 다 1번을 찍었을 거란 말이죠. 물론이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열린민주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좀 아직도 상처를 좀 갖고 있겠네요. 그러면. 상당히 상처를 갖고 계셔서요. 예. 그래서 저희도 17명 후보가 벌써 이제 열린민주당의 앞으로 행로를 생각을 하면서 예. 당장 지지자들을 좀 이제 위로하는 이런 좀 순회 투어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다독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신생 정당으로서 세석을 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기적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룬 이 정치사에 이룬 그야말로 이제 열린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온라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예.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에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좀 북돋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봉주 최고와 손혜원 최고가 그 최고직을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열린민주당의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정봉주 최고위원만 내려놨고요. 예. 손혜원 의원님은 뭐 여전히 리더십을 이제 계속 발휘해 주셔야 되고요. 아직도 그래서 정봉주 최고위원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아마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정봉주 최고이실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그 어떤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당분간 좀 손을 예. 내려놓으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열린민주당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민주진영 쪽의 이 협력은 어떤 방식이든지 항상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거. 다만 지금 선거 끝난 지 지금 사흘 됐는데 너무 급하게 할 건 아니고요. 예.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먼저 좀 서로 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선 서로 좀 다독이는 태도, 아량과 포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크니까는요. 큰 쪽에서 좀 이제 포용력을 더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른 의원은 오늘 YTN과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열린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지도부 쪽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그동안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1대 국회 솔직히 이제 한 163명이 모여서 의원총회 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제 그쪽도 아마 온라인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아마 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봐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예. 이번에 전체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범진보 지정을 합치면 190석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정하는 부분도 확실히 크게 작용을 했지만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미래통합당의 세력에게 뭔가 맡기기는 참 어렵다. 그쪽은 믿을 수가 없다. 좀 더 지원을 해줄 테니까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국정을 안정시키기를 바라는 이런 희망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내건 공약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돌아보니까는요. 예. 그 12가지 핵심 공약들이 다들 저희를 불편하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국회 개혁해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하자고 그러죠. 삼선 연임 제한하자고 그러죠. 예. 또 검찰 개혁하자고 그러죠. 언론 개혁하자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세력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겼을 것 같은데 다만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이제 그 부분 그런 개혁이 얼마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는 걸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세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법안으로는 성사를 시키겠지만 이거를 통과시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고 다만 저희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의 상당히 스피커들이 되고 있는 이런 신망 있는 인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협력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런 과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당선인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전현직 연예부 기자들의 유튜브 김현정 스튜디오의 김은아 프리랜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각 방송사가 사활을 걸고 했던 총선 개표 방송 시청률 좀 봅시다. 네, 1등은 KBS입니다. 최고 시청률 15.1%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SBS는 7.1%, MBC는 6.9%로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 각 방송사에서 시청률이 지난 개표 방송보다 못했기 때문에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영난이 심한데 그래서 이번에 출구조사를 한 해 만에 이것도 굉장히 서로들끼리 논란이 많았거든요. 한 72억 정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당선자 적중률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53개 선거구 중에서 당선자를 못 맞춘 곳은 14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95%에 가까운 적중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의석수 예측입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예측 상한선에서 벗어났고 통합당과 한국당은 최소치보다 적었습니다. 그 오차 범위가 한 20에서 30석으로 퍽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밖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본 사람들이 몇십만이 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상파와 이 과거 이제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대전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그 개표 방송을 하면서 카운트다운 들어가면서 이제 출구조사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출구조사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가지고 결국은. 네, 맞아요.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각 방송사가 이제 고민이 좀 많겠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어떻게 보정하냐 문제, 그 문제는 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MBC는 개표 방송 중에 잘못을 범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 동작 을에 출마했던 이수진 당선자와 나경원 후보의 출구조사를 전하면서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인데요. 이는 자사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에 여성 출연진들끼리 욕설을 하면서 싸웠던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청자는 정당 후보 간의 대결을 여성 간의 감정 싸움으로 폄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했다. 네, 자정경의 성장경 앵커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개표 방송에서 또 눈에 띄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네, JTBC는 단편 영화를 통해서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발, 선이 그것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청소년, 선의를 통해서 2020년을 살고 있는 보통의 가족의 고민을 담담하게 그렸다는 평가입니다. TBS는 김어준 씨를 간판으로 내세워서 유튜브에서 재미를 봤습니다. 동시에
접속자가 15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상파를 누르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로만 봤을 때는 네. 예. TBS는 김어준 씨를 진행자로 개표방송 내세워서 유튜브에서 지상파를 누르고 최대 접속자를 기록했는데 YTN은 저를 왜 안 불렀을까 모르겠네요. 네, 좀 안타깝네요. 네. 자, 총선 결과는 180석 거대 여당인데 연예계 반응도 좀 있었다면서요? 네, 90년대 활동했던 그룹 구피 출신의 이승광 씨가 결과를 두고 조작의 냄새가 난다. 공산주의다. 개 돼지의 나라가 됐다. 뭐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을 퍼부어서 좀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SNS 채널 전체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강하게 얘기했네요. 네. 예. 그 한동안 좀 시끄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그 유튜브 채널은 아직 열어둔 상태여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욕을 하던 시민들이 유튜브 채널로 이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야기를 해보죠. 네. 코로나 여파로 칸 영화제가 연기됐네요. 네, 당초 5월 12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지난달 코로나19가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6월 말로 연기를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축제 금지 기간을 7월 중순까지 연장하면서 한 번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무기한 연기입니다. 그럼 언제 열릴지도 모르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가을 개최가 유력을 한데 이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는 베니스 영화제와 토론토 영화제가 열리고 10월에는 칸에서 방송 콘텐츠 마켓인 밉콘이 열릴 예정이어서 취소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영화제는 어떻습니까? 네, 개최가 미뤄지고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뭐 공모전을 취소하기도 하고 사전 제작을 축소하기도 하는데 일단 전주영화제는 4월 30일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5월 28일로 개최를 연기했습니다. 예. 5월 28일로 일단 미룬 상태고 네. 10월에 열리는 부산 국제영화제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네, 맞아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개최 시기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서 영화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행사 축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부산국제단편영화제와 평화영화제, 부산 콘텐츠마켓 등에서는 논의가 실제로 진행 중에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에 대해서도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 영화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극장 자체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관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면서요, 그래도?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관람객이 줄고 그러니까 신작 개봉이 미뤄지고 신작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 영화관을 찾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는데 15일 투표 날에 조금 올랐습니다. 한 4만 5천 명 정도 영화관을 찾아주셨고 지난 보름 중에 최대치입니다. 신작 개봉 소식은 있습니까? 네,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는 한국 영화만 60편, 외화까지 합치면 80편 정도가 되는데 작은 영화부터 좀 풀면서 관객들의 움직임을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세영 배우와 박지영 배우의 주연 공포 영화 호텔 레이크가 22일 언론 시사회를 여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에 열리는 최초의 언론 시사회고요. 개봉은 29일입니다. 그다음에 박신혜 씨와 유아인 씨의 주연의 언론은 6월 개봉을 논의 중이고요. 예. 뭐 이번에 개봉하는 것도 조금씩 미뤄가면서 날짜를 잡았겠죠. 네. 예, 그만큼 힘든 상황이니까. 은퇴한다고 했던 박유천 씨가 연예계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20일에 공식 팬사이트 블루시엘로를 오픈하겠다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 인스타그램도 지난달 10일에 새로 오픈한 공식 인스타그램입니다. 예. 근데 은퇴를 선언했다가 또 이 나쁜 일로 은퇴를 선언한 거잖아요. 네. 예,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 번복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네. 주말에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 위한 콘서트가 준비돼 있다면서요. 네, 처음 소개해드릴 건 일단 BTS의 방방콘입니다. 내일과 모레 열리는데 방방콘은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준말입니다. 방탄 콘서트가 있어요? 네. 이날은 원래 애시당초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중에서 서울 콘서트를 하려고 했던 날인데 코로나19로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방탄소년단들이 팬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기획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유튜브로 그럼 중계합니까? 네, 그 라이브 공연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했던 월드투어 공연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내일 정오부터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전 세계 팬들이 들썩거리겠네요. 네. 예.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를 연다면서요? 네, 레이디 가가와 함께 초대형 온라인 자선 콘서트 원 월드 투게더 애톰을 개최합니다. 그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셀린 디온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출연하고요. 국내 가수 중에서는 슈퍼 M이 유일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온라인이니까. 네. 이것도 역시 유튜브로 중계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 행사의 시초는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투게더 애톰이라고 해시태그를 달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공연을 한 것에서 시작된 건데요. 그 방향성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아티스트도 뭐 연습실이나 집에서 공연을 하고 팬들도 집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겁니다. 예. 근데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하면 기금 마련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화상 통화를 통해서입니다. 공동 기획을 한 레이디 가가가 애플 CEO인 팀 쿡을 비롯해서 68개 기업들과 화상 통화를 진행해서 기부금을 모았고 한 일주일 만에 430억 원을 모았습니다. 공연을 마친 뒤에 기부금을 세계 보건기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유튜브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제가 지금 방탄소년단 TV에 갔더니 구독자가 2,760만 명이네. 와, 이게 가능한 숫자네요. 2,760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다. 김은하 기자 하는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예요? 저는 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2만 6천 명. 예. 네. 저는 22만 명. 부럽습니다. 예, 드라마 얘기해 볼까요? 네. 로맨스 코미디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은숙 작가의 신작이 나왔네요. 네, 도깨비, 태양의 후예, 상속자들, 시크릿 가든 등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의 SBS 금토 드라마 더킹, 영원한 군주가 그것입니다. 예, 김은숙 작가면은 일단은 뭐 대박을 기대한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주연은 이민호 씨와 김고은 씨가 주연입니다.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판타지 로맨스 이거 어떤 장르예요? 이번에는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이라는 두 개의 공간이 각기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설정입니다. 아하. 이민호 씨가 대한제국의 황제를 연기하고 예. 김고은 씨는 대한민국의 형사를 연기합니다. 그 악마가 두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평행세계의 문을 열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이 문을 닫기 위해서 협력하는 이민호 씨와 김고은 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판타지 로맨스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제작 발표회도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못했을 텐데 네. 이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열렸죠? 네. 배우들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일단 파트너에 대한 호흡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김고은 씨에 대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눈빛이 장점이다. 카리스마가 보일 때도 있고 수줍은 소녀 같을 때도 있다고 칭찬을 했고 김고은 씨는 선배 배우인 이민호 씨에 대해서 성격이 정말 좋아서 초반에 어색한 시간 없이 바로 작품에 이입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이민호 씨가 군 제대 후 3년 만에 복귀작이네요. 네. 이민호 씨는 그 사이에 30대가 됐는데 30대가 된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쉬면서 지난 작품을 모두 모니터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고 이제 성장을 해야 할 시기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 SBS에서 금요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데 그 같은 요일에 오후 10시 50분부터 JTBC에서 부부의 세계가 방송을 해요. 그래서 방영 시간이 약간 겹치는 만큼 어느 작품이 화제성을 독점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는 벌써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점을 했는데 아무래도 강력한 후발주자가 나왔다 보니까요. 그런데 뭐 이렇게 화제가 된 드라마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청률 0%대의 드라마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KBS 작품입니다. 굳이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지상파 메이저 방송국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네. 예전엔 드라마 내놓으면 어쨌든 두 자리 숫자, 안 돼도 한 자리 숫자 나왔는데 0% 드라마까지 나왔기 때문에 점점 방송국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나. 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판타지 로맨스 더 킹. 네. 예. 첫 방송이 오늘이라고? 네, 오늘입니다. 몇 시입니까? 오늘 오후 10시입니다. 예. 얼마나 화제를 부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예계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은하 프리랜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함께합니다.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총선은 끝이 났고 민주당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걸 압도적인 승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먼저 그 미국 선거 얘기 드리면서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민주당 엘 고어가 5,100만 표 그리고 공화당 조지 W 부시가 약 5,045만 표를 득표를 해서 약 54만 표 이상을 이제 엘 고어가 더 득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연방이고 각 주에 이제 선거 인단을 얼마나 확보하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득표하고도 엘 고어가 더 많이 득표하고도 조지 부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 또 16년 이후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그 힐러리가 사실은 트럼프보다 280만 표, 그러니까 미국인들로부터 280만 표나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서 이 미국 선거 제도 때문에 패배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수처도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득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어떻게 뭐 민심을 반영한다, 뭐 혹은 뭐 제도적으로 해서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21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제 관점에서 살펴보면 일단 그 4.15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정당별 득표율이죠. 그러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9.9, 미래통합당이 41.5%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비례대표 투표율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 이제 후보들 지역구 후보들의 그 득표율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국 253개 지역구 후보들의 이제 총 득표 수를 합쳐보면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총 1,434만 5천 표 정도,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1,191만 5천 표 정도. 그래서 약 243만 표 차이가 났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이 930만 7천 표,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944만 1,500표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표를 합산해 보면 어떠냐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조합이 2,365만 표 남짓,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치면 2,136만 표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두 양당을 보고 총 득표한 것들을 다시 바꿔보면, 비율을 바꿔보면 그 두 양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율이 사실은 1.12대 1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확보한 의석수 비율을 보면 거의 2대 1에 가까운 1.94대 1이니까 사실은 실제 득표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금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례 제도를 좀 바꾸자, 연동형으로. 네네. 그래서 이번에 등장했잖아요. 네네. 그걸 등장시켰더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양당이 다시 거꾸로 돌아갔으니까. 네네. 오히려 누구 탓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이 선거 제도도 다시 한번 아마 다시 한번 소리 예상됩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티즌들은 방금 이 박사 설명해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득표수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 네티즌들도 왜 이런 차이들이 발생했는가, 혹은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들, 이런 것들을 각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와 다음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네티즌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언론에서 분석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마지막 막말 논란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마이너스 작용했을 거고요. 네네네. 민주당에서 플러스라고 작용한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좋았다는 것.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신의 극찬이 있었다는 것. 네네. 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 뭐 이런 것이 한꺼번에 어울리면서 민주당이 압승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득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표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석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스윙보터라고 할 수 있는 부동층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때문인데, 이 부동층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요 막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경향이 굉장히 또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코돌이까지도 표현했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에서 어느 나라보다 좀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구동층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다시 네티즌들의 평가로 가보죠. 네,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어휘가 댓글, 뭐 유시민, 개헌, 독재, 조작 이런 어휘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방금도 그 뉴스에도 소개됐지만 뭐 연예인들이 뭐 이거 뭐 조작 냄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런 식의 이유가 좀 네이버에 나왔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 대구 경북, 코로나, 강남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요 어휘들이 실제로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는지 의미 구성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네이버 같은 경우 이런 씁니다. 그러니까 국민 수준, 즉 유권자 수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요게 유권자 수준이 낮아서 미래통합당이 지는 결과가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들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들이 지금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야당 심판론이 어쨌든 통했다 이런 분석들도 좀 다소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전체 이제 방금 네이버는 이제 유권자 이게 뭐 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비판했다면 다음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과 강남에 있는 유권자들을 좀 비판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긴 했지만 이제 해당 지역 TK라고 하는 지역과 강남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투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이제 그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아울러서 이제 여기서 특별히 또 다뤘던 게 다음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언론에 대한 개혁 요구가 굉장히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등장했던 단어들은 뭐 당연히 이번 선거가 이상하다, 만족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일 텐데 선거 조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미는 당이 지면 항상 선거 조작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선거 기간 중에서도 저도 이제 제보처럼 받았던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전 투표 같은 것들은 다 조작될 수 있으니까 사전 투표 말고 이거 무조건 본 투표에 가서 해라라는 게 이게 그 어르신들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많이 돌았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 가짜 뉴스를 돌리면 오히려 불리할 텐데요.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많이 가야 이길 텐데. 그렇죠. 많이 가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일단은 그 안에서는 사전 투표에 대한 그런 조작 의혹 같은 걸로 해서 그 지지자들을 또 다시 묶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더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예. 예. 또 다음 같은 경우에는 TK와 강남이 언급됐는데 이것은 TK는 미래통합당에 몰표를 준 것에 대한 불만일 테고 강남 같은 단어가 나온 경우는 왜 북쪽에서 내려온 태고민 후보를 찍어줬느냐. 이러면서 이 지역 비하 혐오 조롱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아가서는 뭐 어디까지 나왔냐면 국민청원으로 가서 보면 서울 강남구 재건축 지역에 탈북자 세터민 아파트를 의무 비율로 법제화시켜달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약간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남 지역 사람들이 이해심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3시 기준으로 9만 명이 육박했으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한 10만 넘었을 것 같은데 이 해당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성의 그런 청원인데 이 댓글들도 사실은 그런 조롱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남 유권자들을 좀 비꼬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좀 도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고 댓글들 주요 어휘들을 보게 되면 그 순서대로 보면 빨갱이랑 집값이라는 말이 8번째와 10번째의 비중으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빨갱이가 싫다면서 왜 탈북자 출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냐 이런 발언들이나 세터민 아파트를 만들면 강남 집값이 잡힐 거리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있는데 좀 혐오적인 표현과 발상으로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지역 폄하로 볼 수 있죠. 보면 지금 인터넷에 뭐 력삼동, 신론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 법칙을 뭐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뭐 인터넷에 네이버와 다음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아직도 나오고 있다고 하면 선거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야당 지지자들의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앞서서도 이제 다음 포탈의 경우에
그 대구 경북 지역이나 강남 투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정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2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보면 사실은 미래통합당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그 비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두 정치 세력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위화감이 이제 계속 더 극대화될 거고 갈등의 골이 더 이제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러한 발언들을 좀 자제시킬 수 있는 어떤 좀 메시지 같은 것도 나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빅데이터가 기여한 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네. 어떤 말입니까? 일단 유세할 때나 공약을 만들 때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했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동통신사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게 통신사들이죠. 통신 뭐 SKT나 뭐 LGT 뭐 이런 데서 주는 그 기록의 바탕을 두고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예전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수호 집회나 광화문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갔느냐, 요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그 이 통사들의 그런 그 당시에 유동 인구에 대한 내용들 그런 데이터를 본 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평소 유동 인구에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유세를 보내거나 그 지역을 뭐 더 깊숙하게 접근하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좀 예를 들어보면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사거리 같은 것보다 이제 골목에서 유사를 하는 방식을 많이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지역구인데 사실은 큰 사거리에서 못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찾아가는 유세를 통해서 더 효과를 보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고민정 후보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골목골목이지만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라고 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멀리서 사거리에서 멀리 보이는 사람보다는 내 앞에서 보이고 뭐 악수를 할 수 있거나 뭐 그럴 수 있는 후보들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었다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동작에 이제 이수진 후보가 붙은 경우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여기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를 다녔고 그리고 공약에서도 이제 이용이 됐는데 노웅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유동인구 분석을 해보고서 그래서 여기 경의선 숲길 공원이 그쪽에 있는데 거기 단절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는 공약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뭐 인터넷에 쓰고 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를 해보니까 맞춤 공약이 나오기도 하고. 네네. 어디 가서 유세를 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용했는 거네요. 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면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각 정당이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영입, 이런 데도 흥미가 생기겠습니다. 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 활용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 공약을 분석해서 공약을 내놓는 건데 이 팀에 이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뭐 애널리틱스 팀이라고 이제 아예 있었는데 한 50명 정도가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그동안 미국 민주당에서 쌓아놓은 게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오바마를 얼마나 지지할지 확률도 보고 투표 참여할 확률이나 설득 가능 확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치로 해서 예측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선거운동 최종 현장에서 그러니까 전화 홍보나 개별 가갑호 방문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나 선거운동의 스마트폰에다가 관련 정보를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러면 불법이긴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알려줘서 이 사람한테 갈 때는 이 얘기를 해봐라는 것들을 빅데이터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빅데이터 분석들 이번에 이제 쓰였으니까 다음 대선 때는 이런 것들이 아주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또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걸 선거에서 활용하게 되는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정책 개발도 그렇고 유세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선거운동이나 그런 정치 기법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명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아까 우리가
다음에서 등장한 TK나 강남에 대한 뭐 혐오나 조롱이나 네. 비하 표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그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역삼동인이 이런 식으로 강남을 조롱하는 태국민 후보를 뽑은 네네. 강남을 조롱하는 쪽이 문파다라고 콕 집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빅데이터로 나올 수 있습니까? 문파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사람의 어떤 성향을 어떤 뭐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그냥 댓글만 모아서 한다고 분석하려면 사실 진짜 분석이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데이터들을 다 찾아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 얘기를 했었는가를 다 봐야 되는데 아직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석은 가능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 분석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당 댓글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역삼동인이 뭐 그 강남 지역이나 뭐 TK 유권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서 기존의 댓글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댓글을 쓴 사람들의 기존 댓글들을 일종의 뭐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쓴 댓글들 다 모읍니다. 근데 그 댓글들 다 모았는데 그 댓글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해서 텍스트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렇게 되면 그 해당 조선일보가 얘기한 그런 것들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아무도 그런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뭐 그런 방법이라면 충분히 그러니까 검증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강남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TK, PK가 미래통합당 몰표 나왔고 반대로 호남은 또 민주당 몰표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주의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각 지역에 대해서 비난하고 폄하하는. 네. 그 사실 이 젊은 세대는 지역 색이 좀 옅어지는 거 아니었냐 했는데 이번 선거로 다시 또 부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린 양당,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대결 구도가 점점 커지고 그게 이제 수위가 깊어지면서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얘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